대공황이 오지는 않는다. 버블이라고 하면 버블이었던 이 시대에 그 돈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이 결국에는 가상시장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오늘 모신 분은 블로그에서 핑크팬더라는 필명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경제 전문 저술가시면서 실전 투자자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불황에 공부하고 호황에 버는 반복의 법칙 돈의 사이클이라는 책도 내셨고 해서 이분의 투자 철학, 그다음에 투자 마인드,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뷰를 좀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전에 이제 우리 블로그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1세대, 제 1세대라고 봐야 돼요. 2012년 전후. 네, 그렇죠. 네. 1세대에는 저도 이제 나름 파워 블로그라고 평가받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재밌는 과거 추억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내신 이 돈의 사이클에서도 보니까 대공황에 대해서 다루셨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우리가 사실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도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지금에서도 워낙 연준이 많은 돈을 풀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대공황 같은 경제 불황이 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과거의 대공황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지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뭔가 논리가 있으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돈의 사이클에 대공황 얘기를 넣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넣은 정확한 이유는 대공황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좀만 경제 위기가 오면 대공황 얘기를 항상 꺼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게 뭐 투자자든 아니면 경제 전문가든 뭐 연준에 있는 그런 대단하신 분들도 대공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러다 보니까 좀만 위기가 가도 대공황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공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최상치인 대공황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대공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대공황은 정말 실업률도 엄청나게 많았었고 주식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하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먹을 게 없어서 불황자들도 많고 그랬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근사한 게 이제 IMF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아마 한 40대, 50대 정도까지만 해도 경험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만 경제 위기가 와도 우리나라는 늘 하는 게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온다. IMF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 경제 위기나 그런 것들이 다시는 오기는 그 정도까지 오기는 힘들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직전에 그 흔히 말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서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곧 경제 침체 아니면 위기 이런 게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코로나 직전에. 근데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그 얘기는 싹 빠졌어요. 전부 다. 왜 그랬냐고 하면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각국 정부가 했던 게 돈을 시중에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전에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 버냉키가 했던 얘기가 아니 정말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시중에 돈을 유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별명이 헬리콥터 팬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했었지 정작 그동안은 진짜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은행이나 시중에 어떤 돈을 유통을 시켜면서 그것들이 이제 국민에게 가동 노력을 했지 진짜 국민에게 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월스트리트에다 돈을 뿌렸고 그렇죠. 지금은 메인스트리트, 즉 그 개인 혹은 기업단에게 뿌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진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일을 하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다들 힘들다 하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전부 다 직접 개인에게 뭐 몇백 몇십만 원 계속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결국에는 시중에 많이 풀렸던 거죠. 그래서 많이 풀리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게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싹 사라지면서 오히려 물론 이제 힘드신 분들은 계속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 풀린 돈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잠깐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코로나 이후 잠시 사라졌었던. 근데 우리가 지나고 놓고 봤을 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말씀하신 장단기 금리 역전차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나면 경제에는 항상 쇼크가 왔었다. 네, 네. 그다음에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건 코로나라는 갑작스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현상이 벌어지긴 했잖아요. 폭락이 오고 네. 경제 위기가 오고.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또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또 그런 게 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또 대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그 어떤 큰 폭락을 생각하는 분들의 논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인간은 늘 반복을 하지만 그 반복을 할 때마다 늘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공황 때의 가장 큰 실수는 어떻게 보면은 단 한 번도 그런 경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었던 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처음 겪어본 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때 말 그대로 뱅크런이 생기고 이랬을 때도 그냥 냅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뱅크런이 생긴 다음 잽싸게 그거를 정부에서 안심시키고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굳이 막 달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왔는데 내 돈이 과연 은행에서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돈을 좀 미리 갖고 집에다 갖다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베킹 같은 게 있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서 찾으려고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뱅크런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뱅크런이 생기면 나는 정부에서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처럼 중앙정부도 중앙은행에서 뭘 컨트롤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국에서 했던 게 그냥 모든 은행을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의 한 보름 한 달 동안. 그래서 그걸 그냥 잠시 지속 또는 잠시 막았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연준이나 중앙정부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이후로 배웠던 건 대공황을 벗어난 건 흔히 말하는 정책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댐을 짓고 뭐 삽질을 한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벗어났다라는 걸로 우리는 제가 뭐 어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인프라 사업. 네, 그래서 그런 연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와서 대체적으로 한 얘기는 재정 정책 때문에 사실은 대공황을 벗어난 건 아니고 오히려 전쟁 때문에 벗어났다는 얘기는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말 대공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을 많이 뿌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흔히 말해서 근본이제다 보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많이 뿌리고 싶어도 금이란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 돈을 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중앙 정부들이 마음껏 돈을 풀고 묵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넉넉히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대공황이.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왜냐면 보면 그동안 대공황 이외에도 많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전 대공황처럼, 그러니까 대공황이 거의 10년 정도는 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엄청난 위기는 1, 2년 내에 대부분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배웠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코로나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렸던 건 이렇게 엄청나게 위기가 오니 그걸 막기 위해서 돈을 뿌려서 이를 막자라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던 것이 지금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연구를 하신 경제학자분이든가 또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의 공부한 것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제가 공부하거나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대공황까지 가기는 물론 경제 위기는 계속 벌어집니다. 이거는 10년 주기설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똑같이 또는 세계 경제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중에서 좀 나쁠 때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그 뭐 일부 분들이긴 하지만 내년도에 역대급 뭐라 그럴까요? 뭐 리먼 사태 이후보다도 그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그런 그 충격,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대한 논리로 보면 뭐 지금에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든가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유동성, 이 돈에 그 2008년부터 풀린 돈이 쌓여 있으니까 이러저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되게 투자를 지금 해야 되냐,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다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자산 시장이 폭락했을 때 들어가야 되느냐, 이 타이밍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 과거의 데이터들을 뭐 공부하셨으니까 그렇게 나온 말에 따른 또 이 이론만이 아니라 실전 투자도 하시니까 어떻게 이 시장을 보시는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생기기 직전까지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스타가, 왜냐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했던 게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때 아이디가 뭐였죠? 그때 인터넷 글 써가지고 그때 떴던 미네르바. 미네르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깜빵까지 갔다 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분이 또 이제 유명해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자산 시장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도 다 힘들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기업 중에 망했다,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없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대로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 중에 하나는 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그럴 때는 그 많은 돈들이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망한 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망한 데가 거의 대부분 가상자산 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버블이라고 하면 버블이었던 이 시대에 그 돈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이 결국에는 가상시장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블의 상징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즘 뭐 거래소도 망하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루나도 그렇고 이제 망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볼 때는 생각보다 실물 경제에 그 여파가 그렇게 크게 미친 않았던 것이 아닌가. 왜냐면 거기는 물론 그쪽을 하시던 분들에게는 신뢰일 수는 있지만 그냥 돈이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지 어떤 뭐 실물 경제에 거기에 여파를 미칠 만한 그런 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속해서 일을 하시던 분들은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긴 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덕분에 지금은 예전보다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덜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게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 갈 테니 결국엔 내년엔 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거든요. 실제로 또 최근에 이런 중소 건설사 중에서도 이제 부도가 난 곳도 우리나라도 한두 군데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내년에 벌어질 거다. 이제 또나 또 많은 경제 전문가들, 미국, 우리나라 전부 다 내년을 경제 침체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도 뭐 1%도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사실 1%도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을 때 IMF나 이런 때 이후에는 웬만해서 그래도 1% 넘게 2% 웬만 거기서 왔다 갔다 아무리 못해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틀리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다만 그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투자라는 것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투자를 안 한 분들이 과연 그러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땐 안 하고 그러면은 2024년에는 그럼 투자를 할까? 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어차피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안 해요. 근데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해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에이씨 오르겠지 하고 오르면 오른 대로 더 오를까 그러면서, 왜냐면 결국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를 살 땐 이건 분명히 오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거지, 물론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옵션 투자나 이런 쪽은 반대로 포지션을 정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결국엔 희망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경기 침체, 그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있던 없던 간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이럴 때는 뭐 이게 가치 투자를 하실 거냐, 뭐 트레이딩을 하실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할 텐데,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 쪽을 좀 하다 보니까 괜찮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면 더나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 실적은 계속 꾸준히 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도 조금씩 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기업 괜찮은 데서 한꺼번에 몰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이 있으면서 투자를 하니까 그 돈을 매월 조금씩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분의 계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러니까
포지션을 좀 줄였는지 아니면은 줄이고 이제 더 나빠지는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늘려나갈 생각이신지 아니면 작년이나 올해나 포지션은 비슷하신지.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기는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운이 좋았었는데 올해, 작년, 재작년 3년에 걸쳐서 웬만한 걸 다 팔기는 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거의 저는 올 봄까지는 웬만한 건 다 매도를 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오, 정말 잘 팔았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도 제가 팔 때는 왜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치. 또 지금 와서는 와, 어떻게 알고 파셨어?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하세요. 근데 저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은 없었고 다만 내가 생각할 땐 이만 이 정도 되면 나는 뭐 만족하고 팔면 되겠다라고 해서 팔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무조건 오르는 건 없다. 언젠간 하락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흔히 말해서 왜 많이 무릎에서 해서 올랐다. 어깨 하면 된다라는 표현처럼 그럼 그 정도쯤 되면 오히려 팔고 좀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좀 팔았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요즘 자주 표현하는 게 어쨌든 덕분에 지금 되게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이유가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산이 하락해서도 힘들지만 이자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문자가 오면은 몇 %% 올랐습니다. 몇 %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내가 1년 전에는 이럴테면 매월 냈는데 지금 내는 이자가 뭐 두세 배를 더 내니까 그것 때문에 왜냐면 그렇다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특히나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시세 차익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팔 수는 없고 매월 이자는 내고 그것 때문에 많이 그 힘들어. 상황이.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자를 안 내니까 그래서 저는 나 뭐 수익 나든 안 나든 그런 상관없이 일단은 이자만 매월 안 내는 것만 해도 나는 일단은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월 조금씩 사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사실은 뭐 올해 들어서 제가 투자했던 기업들이 당연히 많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좌에 빨간색이 없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다 파란색. 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그러니까 전부 다 파란색이네.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을 투자했었던 아이디어가 지금 와서 달라진 건 없고 물론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약간 실적이 하락한 부분은 없잖아요. 있긴 하죠. 근데 그 하락한 부분이 제가 투자했던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다 그랬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이 과거를 봤을 때 얘가 지금은 그랬지만 다시 좀 좋아질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그걸 믿고 뭐 조금씩 꾸준히 사자라고 해서 저는 조금씩 계속 사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도 어쨌든 계속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책에서도 경기 침체 이야기를 그러니까 대침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의 그 챕터를 쓰셨는데 지금 기업 실적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자산 시장의 폭락을 유인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침체와 관련해서는 정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것이야라는 분도 있지만 약한 연착륙 정도로 끝날 거야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근데 대침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과거와 이 침체 정말 위험한 침체가 올 때 전조 증상 같은 게 있겠죠? 지금과 뭐가 차이가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대침체라는 표현을 한 건 일본 사례일 때 이제 대침체를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일본이 엄청나게 버블로 되게 유명한 국가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그 일본이 그렇게 대침체가 됐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들이 폭락을 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폭락을 한 이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 같은 사례는 얘네들이 폭락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 대침체를 대차 대조표 침체라는 표현을 해요. 뭐냐?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이 엄청나게 부채를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채를 돈을 벌면 갚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기업이라는 게 어떤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더 뭔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돈만 생기면 그때부터 무조건 부채만 갚게 급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침체라는 표현을 일본에서 하긴 했었는데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거의 유일한 사례다라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가 아주 큰 나라 경우에는 그래서 일본이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표현은 뭐지만 일본 덕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걸 다 슬기롭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은 한마디로 해서 좀 내수 위주의 국가였어요. 수출보다는. 왜냐면 인구도 1억 2천만 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아니 뭐 우리나라만 잘 일본에만 팔아도 우리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뭐 별 문제 없어.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전 세계 경제 바로미터라는 표현까지 하죠. 그래서 그렇죠. 경제학자들이 항상 더나 또 한국의 좋은 점이 거의 대부분 열흘 단위로 경제 지표들이 나와요.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하는데 거꾸로 볼 때 그래서 한국은 언제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탈출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왜?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그만큼 수출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맞기는 맞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 미국과 중국이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과연 수출이 잘 될 수 있겠냐라는 이제 반박을 하시기는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자신 있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기는 힘들긴 해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대신에 저는 그 대침체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건을 지금의 이런 고금리와 고물가에 촉발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체적으로 일본이 지금의 그런 일본이 된 건 패전 후에 한국 전쟁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베트남을 해서로 잘 됐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건 사업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뭐 미국에서도 하기 위해서 몇 조 달러 정도까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그 경제나 전 세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달려가서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아마 가서 경제가 좀 잘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진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케이스는 지금 많이 다르다.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신규 사업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결국 한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이제 물론 슬픈 일이지만 그렇죠. 네. 당사국에서는 다른 경제국들이 그 이득을 가져가면서 다시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한국이 그게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죠. 네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나서 여기가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신규 그 뭔가 이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필요하니까. 일본이 공장이 됐었죠. 전 세계에. 그렇죠. 네. 그게 또 일본 경제 부흥의 원인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엄청난 그 자산 시장의 붕괴가 있을 정도의 경기 침체는 올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된다.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